북한의 돈줄 옥죄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UN 대북 결의안에 이어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인사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단단히 칼을 빼든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금방 표현 중에서 칼을 빼든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해라. 중단을 하지 않게 되면은 체제 자체가 전망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단호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북한에게 실효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우리 강석승 교수님의 그 평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지만은 그게 별 영향을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엔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건데 이번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제1의 피해 대상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그대로 살려놓고 우리는 독자적인 제재도 안 내놓고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또 유엔 제재 조치와 별도로 대한민국 차원의 제재 조치를 내세워서 바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바로 더 이상 이러한 도발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남 도발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대남 비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빠졌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개인 40명, 또 단체 39, 총 70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개인에는 누가 포함되고 누가 포함이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이번에 개인 제재 대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응당 들어가지만 김여정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무 책임자라고 보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김여정이 어떻게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핵무기나 또 대량 살상 무기 그게 직접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또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김여정을 구태여 지명을 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배후에서 조그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목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실무적 차원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지목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영철이 이제 대남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대남 담당 비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표될 때 보니까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 의미도 일단 볼 수가 있겠지만 김영철의 직함을 정찰총국장으로 한 것은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을 할 당시에 그런 활동을 했지 대남 비서로 옮겨가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구체적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시점이 정찰총국이라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정찰총국을 지칭한 거지 지금 우리가 바꿔서 대남비서라고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유 원장님, 북한과 관련된 해운 통제도 보니까 더 강화가 됐습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에 180 이내에 이제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허를 했는데 이게 북한이 상당히 뼈아픈 제재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그 작년 통계를 보면요, 북한에 들렸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이 제3국의 선박이 66척인데 104회입니다. 이게 104회의 그 선박들이 북한에 들렸다가 대한민국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기항한 선박은 180에 기항한 선박은 대한민국에 기항을 못한다 하면은 입항을 못한다 하면은 바로 국제 해운업계에서 네. 이제 북한에 들렸다 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해양 그 운항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네. 여기 자기들이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북한하고 교역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하고 교역하는 것이 훨씬 그 해운 회사들한테 이익인데 북한 들려가지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게 될 겁니다. 이거에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을 보게 되면은 선박 입항 출항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칭해서 선박 입출항법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 4조 2항을 보게 되면은 4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전시라든지 또 사변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또는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하다면은 해양수사본부 장관이 입항을 갖다가 받고 입항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3국의 선박이. 바로 이것을 원용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네. 강력하게 지금 그 대북 그 해운 운항 제재를 좀 가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한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는 안 그렇죠. 했지만 어쨌든 북한에 가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해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하게 될 것이다. 이 줄어들게 북한과의 될 교역 것이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네. 북한이 외국에다 석탄을 보내달라. 예를 들면은 뭘 보내달라고 할 때 못 간다. 왜? 거기 거쳐서 오면 대한민국 입항이 안 되거든요. 네, 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강 교수님, 또 대북 수출입 통제도 보다 강화된다고 하는데 북한산 물품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 왕왕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관계기관이 파악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에 네. 그 오이사 조치 이후에 대략 한 7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북한산 물품이 위장으로 반입이 되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맨 처음에 했을 때 특히 네. 이제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에 이제 그 북한 물자가 들어오고 반입 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역으로 지금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이나 중국에서 주로 농산물이 해당이 되죠. 네. 고춧가루니 참깨니 이런 그 외국 제3국 물품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그것이 북한산 물품으로 해서 둔갑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죠. 북한산 물품이 오이사 조출에 인해서 네. 북한과의 교류가 전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산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되니까 이것이 중국산이나 제3국산 물품으로 둔갑해서 오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됐군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는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이런 상황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이제는 뭐 예. 네, 유 원장님, 또 정부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이 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이 북한 정부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 얼마나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해외 식당이 네. 129개입니다. 129개인데 그중에 이제 중국이 한 95개 되고요. 이제 캄보디아에 한 9개 정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냐면 한 그 식당당 평균 30만 달러의 충성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을 합니다. 1년에. 네. 그러면은 129개 식당에서 평균 30만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4,500억 원 이상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게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내는 돈은 식당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북한 종업원들의 임금을 다 제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외 북한 식당에서 벌이드는 수입이란 것은 네. 거의 우리 돈으로 한 5,500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근데 충성 자금으로 올라가는 게 당으로 올라가는 게 4,500억 정도니까 원 정도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 그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객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이용이 한 60, 70%입니다. 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한 10% 이용하고요. 또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 20% 이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않고 네. 그 나라 현지 우리 교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은 전체 해외 식당의 손님 중 거의 8, 90%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연 4,500억 원이라는 네. 그 돈을 벌어 들이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되니까 엄청난 이것도 타격입니다. 네. 북한 식당 이용객이 좀 현저하게 그럼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외교부에서 네. 이 관광 여행업소에다가 좀 자제해달라고 이미 협조공문을 보냈고 네. 또 많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캄보디아 소식통에 의하면은 제가 지난해 그 해외 식당을 취재하기 위해서 네. 모 언론사와 함께 제가 캄보디아 식당 7군데를 다녀왔거든요. 프놈펜에 있는 해외 식당을 네네. 다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쪽 토시통에 물어보니까 거의 없답니다. 손님이 이제 현지 그 주민들을 또 현재 사는 그 중국인 돈 많은 중국인들이 네네. 많이 드나들고 예, 지금 거의 안 드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강 교수님, 또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낮은 핫산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껄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껄끄러워지기보다는 일단은 네.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엔 차원에서 네. 이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는 것은 일단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무모한 도발 행위를 한 거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상임이사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하고 위협을 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돌아갔고 결국은 결의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감이 상당히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로 그러던 차에 북한도 외톨이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입장이죠. 자기네들 무제한한 자원을 어떻게든지 팔아서 국가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내심으로는 뭐 껄끄럽기보다는 조금 언짢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 조치를 왜 이렇게 취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설득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조치라는 게 영원히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또 북한이 진짜 개가천선하고 자기네가 숨통조의를 국제적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뭐 전격적으로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아무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낮은 낯선 프로젝트도 다시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고 하게 되면은 국제관계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러시아 정부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응당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최대 한도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전방위적인 제재에도 좀 빈틈은 있나 봅니다. 북한의 나선 경제 특구 안에 있는 카지노가 북한의 숨은 돈줄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대북 제재에서 제외도 됐던데 여기가 좀 얼마나 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제외가 된 겁니까? 예, 먼저 그 낮은 그 경제 특구에다가 홍콩의 모 그룹에서 네. 투자를 해서 5성급 호텔을 졌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5성급 호텔을 졌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있어요. 네. 근데 카지노에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훈춘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그 연변 그 자치구라든지 이쪽에 길림성 자치구 쪽에 또는 멀리는 뭐 써냥리 수도까지 오는데 1년에 평균 한 7만에서 8만 명의 그 카지노 여행객이 오는데 그들이 그 쓰는 돈이 한 적게는 한 20억 원에서 30억 유엔. 유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엄청나죠. 그것도 네. 그것도 1억 곱하면 한 3,500억 원 정도. 그런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데 네네. 이걸 갖다가 그 쉽게 말하면 제재를 하면 좋은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기 이용하는 것은 네.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중국이 그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네. 중국이 문 닫을 이유가 없죠. 예,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 정도는 중국이 동참을 하지만은 그러한 것까지 막을 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국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이 거기에 동참하면은 정말 뼈 아픈데
중국이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의 외화벌이를 갖다가 도와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번 유엔 제재 및 또 우리 그 일본이라든지 또 EU에서 각 그룹별로 또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바로 중국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중국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중국이 뒷문을 완전히 걸어 안 잠궜기 때문에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상당한 타격은 주겠지만 북한 정권의 뭐 생존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좀 경제적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동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군요. 예, 중국이 큰 변수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뭐 도발을 하겠다,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이 해킹이 됐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에도 수년 전부터 뭐 농협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또 철도공사라든가 여러 군데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이버 테러는 그 원초적인 그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현재 기술로서는 좀 힘든 것 같고 또 그 분야는 이 사이버 테러는 우리 유동열 원장이 전문가시니까 유동열 원장이 질문을 받아서 좀 대신해 주시죠. 네. 이번 정부 인사 스마트폰 해킹을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해킹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통화가 해킹됐고 번호가 유출돼서 2차 공격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북한에서 그 전문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가 그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정찰총국이 대남 스파이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그중에 정찰국이라는 부서 안에 115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115연구소가 바로 사이버 테러의 그 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평양에 있는 이 사이버 전문가들이 해외 거점에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77 사이버 대란이라든지 또 2013년에 그 3.20 공격, 또 6.25 사이버 공격 같은 거, 또 최근에 그 한수원 그 해킹 이런 것들을 다 정찰총국에서 자행했거든요. 정찰총국의 110대 연구소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로 지금 정부 당국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그 4차 핵실험하고 이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국제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보복을 좀 하고 우리를 갖다 압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연평도 포격 도발식에 직접적인 타격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몇 배로 응징을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원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이버 테러거든요. 그 사이버 테러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이 효과가. 그때 북한이 사이버 테러에 집중하는 것이고 실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역량이 세계 4위입니다. 이게 사이버 인프라는 적지만은 테러 해킹하는 역량은 세계 4위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최대한 가용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갖다가 배합해서 하는 복합적인 테러를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인들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제일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러 방지법은 이제 그 통과가 됐지만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테러는 온라인상의 테러, 오프라인상의 테러를 다 막아줘야 되는데 오프라인상의 테러는 지금 막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온라인상의 사이버 테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사이버 테러법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국가 사이버 안전 규정이라는 게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정부 기관에만 미치는 훈령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KT가 당했다 아니면 삼성이 당했다 한다면 미리 삼성에 가서 우리 사이버 조사관 나가서 수사를 해서 이걸 다 조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이 요청하게 되는 우리 그 정부 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민간 보험에 대한 조사권도 없고 또 잘못된 사이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다 고쳐라. 라고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법적인 근거 없어요.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런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예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PC 안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돼요. 깔아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북한이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 메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메일을 보내 가지고 잘못 메일을 그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이걸 이제 APT 공개라고 합니다. 지능형 지속 공개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피싱 메일을 보냅니다. 여기에 걸리면 안 되고, 이번에 그 우리 정부 외교 당국자 20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휴대폰에다가 북한이 링크를 시켜 가지고 그걸 열어보게 만들어요. 링크하는 순간 다운로드 받으면서 해킹 앱이 깔리는 거죠. 자동으로 심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안 의식을 높여가지고 불필요한 메일, 확인되지 않는 메일은 절대로 그 클릭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도 불명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절대 깔면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사이버 보안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각 민간 기업에서도 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은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에 좀 따라주면서 같이 민간이 협동을 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보안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법안 통과가 상당히 상당히 시급하겠군요. 네, 교수님, 그 원점 확인이 불분명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주특기 하면 허를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사이버 도발을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 또 어떻게 도발을 해올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사이버 테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양상보다는 보다도 한 차원 높은 사이버 테러도 다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이버 테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또 테러 가능성도 지금 높고 있고, 아무튼 우리로서는 지금 시점이 한반도 분단 이래 가장 심각한 긴장 상태가 조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또 군관민들이 혼연일체로 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아주 굳건한 안보 태세, 그리고 또 경계 태세를 갖출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